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인벤토리 밸류에이션 하다가 좀 말았거든요. 교재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1페이지. 페이지 161페이지에 LOS 25G가 바로 인벤토리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under IFRS. 자, under IFRS에서는 거기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lower of cost or net realizable value. 뭐예요? cost랑 net realizable value라는 market value랑 둘 중에 작은 거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written down이라는 표현을 또 쓰거든요.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written down. 그러니까 장부상의 어떤 금액을 감액시킨다. 그래서 written down. 그럼 written up도 있겠죠. written up.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고 자산이 원래는 안 팔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감액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제 잘 팔릴 것 같아. 이제 좀 어느 정도 시장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에서 80 떨어져가지고 내가 80으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음 연도에 보니까 90이 됐습니다. 그럼 90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줘야겠죠. 그게 written up이겠죠. write up이겠죠. 자, IFRS에서는 이 write up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하는데, 그런데 US 갭에서는요, write up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뒤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100이 80 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10이 됐어요. 그럼 write up은 얼마만 돼요? 200까지만 되는 거예요. 코스트까지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write up은. 그러니까 코스트보다 높아지면은 그거는 인정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은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인식을 시킨다. 그럼 계정값은 뭐냐? 거기에 다섯 번째 줄 끝에 if there is a subsequent recovery in value.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면은 이거를 written up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gain을 is recognized in the income statement. income statement에 기록을 하는데 뭘 감소시키면서? COGS를 감소시키면서. 그러니까 written down이 되면은 COGS를 더 많이 잡는 거죠. 많이 잡는 것이고 written up이 되면은 그 COGS 잡은 거를 이제 감소시키면 수익이 올라가겠죠? 자, 그럼 written down과 written up은 회계 처리가 단순합니다. 인벤토리를 감소시키고 거기에 있는 retained earning을 감소시킬 때 요거 감소시킬 때 COGS를 더 잡으면은 여기 retained earning이 감소하겠죠. 이게 written down. written up은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written up은 그냥 반대로 하면 된다. 됐죠? 자, US 갭 볼게요. 그 밑에 under US 갭. under US 갭은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자, 거기에 LIFO LIFO 말고 다른 방법 있죠. LIFO 말고 다른 방법, FIFO라든지 average라든지 이런 방법은 그냥 우리 앞에서 봤던 IFRS 똑같이 하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at the lower of cost or NRV. 이게 NRV가 net realizable value죠. 그래서 그 둘 중에 작은 거 하면 되는데 이제 LIFO면은 거기에 네 번째 줄 lower of cost or market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마켓을 이제 US 갭에서는 다르게 정의해야 합니다. 읽어볼게요. market is usually equal to replacement cost. 일단 replacement cost를 해라. 그런데 상한선이 있어요. cannot be greater than NRV. NRV보다 클 수 없고 그 다음에 NRV minus normal profit margin보다 작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수업 목적상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기로 했습니까? market value를 미드값 하면 된다고 했었죠. NRV, 그 다음에 replacement cost, 그 다음에 NRV에서 normal profit margin 이렇게 차감하면 이 세 개 중에 가운데를 쓰게 되면은 거기 있는 문장이에요. 그 문장을 뭐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있는 가운데 값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값이 얼마 나왔어요? 요게 A라는 값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스텝 2로 가가지고 실제로 민가, 코스트랑 그 다음에 위에서
구한 이 A라는 마켓 밸류랑 비교해가지고 작은 거를 공시하면 됩니다. 됐죠? US 갭 라이프는 좀 더 추가적인 개념이 있더라. 자, 넘기시면 두 번째 문단에 If there is a subsequent recovery in value 회복이 되는데 US 갭에서는 no write-up is allowed. allowed 안 된다는 거잖아요. write-up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게. no write-up is allowed. 그래서 US 갭에서는 write-up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inventory write-down. 거기에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하는 줌이라는 컴퍼니고요. 그리고 per unit cost information이 아래와 같습니다. 오리지널 코스트 이게 historical cost예요. 그 다음에 estimated selling price가 있고 estimated selling cost가 있습니다. 자, 그럼 realizable value는 225달러고요. net realizable value는 225에서 21을 차감한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넷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까지 차감한 값이다. 그러면 NRV 있어요. 그럼 코스트가 지금 210. 그 다음에 NRV가 지금 203이겠죠? 203. 자, 그럼 US 갭에서는 IFRS도 볼까요? IFRS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203으로 공시하면 되겠죠. 그쵸? 203으로 공시할 때 BS에다가 인벤토리 얼마 감소시켜요? 7만큼 감소시키면 되고 거기서 retained earning을 7만큼 감소시키면 되는데 이 retained earning 7만큼 감소시킬 때 IS, 인컴 스테이트먼트 상에서 COGS를 얼마만큼 더 인식시키면 됩니까? 7만큼 더 인식시키면 그러면 retained earning이 7만큼 감소될 거예요. 요건 비용이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US 갭을 한번 볼게요. US 갭. 거기에 net realizable value가 계산되어 있네. 그 다음에 replacement cost가 197입니다. replacement cost가 197. 그 다음에 normal profit margin이 12예요. 그러면 203에서 NRV에서 normal profit margin을 차감한 게 203에서 거기에 있는 12를 빼게 되니까 191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제 US 갭에서는 넣으면 되죠. 얘랑 얘 중에서 가운데 값 뭡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가 가운데 값이죠? 그렇죠? 그럼 197과 얘랑 비교해가지고 감액시키면 되겠죠. 그럼 US 갭 하에서는 좀 더 많이 감액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197을 우리가 기록하면 되고 만약에 US 갭 하에서는 얘가 얼마 감소됩니까? 110에서 197 되니까 13만큼 감소시키면 되고 COGS를 13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게 US 갭이죠. 어렵지 않고요. 공식만 잘 암기하시면 뭐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US 갭과 그 다음에 IFRS 하에서의 그 공시되는 금액, 그 다음에 실제로 COGS를 얼마 더 잡아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트 인벤토리 있죠. 그 기말 시점에 엔딩 인벤토리가 크면 거기 있는 리테인드 어닝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작아지면 리테인드 어닝도 작아지는 겁니다. 이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엔딩 인벤토리가 커졌다. 그러면은 리테인드 어닝을 더 잡잖아요. 더 잡는데 US 갭에서는 리커버리 허용 안 된다고 했죠. IFRS만 리커버리 허용된다고 했어요. 그게 밑에 있는 example입니다. 인벤토리 write-up. 자,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net realizable value랑 그 다음에 replacement cost가 $10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IFRS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IFRS에서 얼마 잡았어요? 203으로 잡았죠. 그래서 7만큼을 뭘로 했냐면
COGS를 더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10만큼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213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3 다 인정해요? 아니죠. 어디까지만? 210까지만. 그 내용이 밑에 있고요. US 갭은요, 아예 안 하고요. 리커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 under US gap no write-up is allow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회계 처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LCM이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lower of cost or market 해가지고 줄여서 LCM이라고 불러요. 이 LCM. 이 LCM에 대한 회계 처리 배웠고, 그 다음에 이 LCM이 반영이 되면 FS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는지 이것까지 우리가 봐야겠죠. 재무 분석사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거기 163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 Analyst must understand write down, write up이 어떻게 firms ratio, financial ratio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된다. 자, write down 보시면 affect inventory turnover에 영향을 미친대요. 인벤토리 턴오버에 영향을 미친대요. current랑 future period. 그러니까 우리가 write down이 있을 때, 그러면 실질적으로 write down이 없을 때랑 write down이 있을 때랑 인벤토리 턴오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살펴보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가하는지 상승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인벤토리 턴오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인벤토리 턴오버는 여기에 COGS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에버리지 인벤토리죠? 에버리지 인벤토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죠. 턴오버 레이쇼인데, 만약에 written down이 된다. 그러면 이 인벤토리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COGS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가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고 자산이 빠르게 회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리튼 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턴오버 레이쇼 올라갔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벤토리 턴오버가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 기업 되게 재고 회전율이 되게 빠르네, 잘 팔리고 있네 이렇게 인식할 게 아니라, 이게 리튼 다운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리튼 다운이 있으면 회전율이 올라가지만 좋은 그 시그널은 아니니까요. 됐죠?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CFA 시험에서는요, CPA에서 배운 그 회계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F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이러한 단순하게 턴오버 레이쇼가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의사결정하지 말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증가했는지, 진짜 재고가 많이 팔려가지고 증가한 거면 되게 좋은 건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리튼 다운 때문에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이건 뭐냐면 예외사항입니다. 우리가 인벤토리는 LCM이죠. LCM이니까 코스트보다 낮아진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런 예외사항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세요. Commodity like products.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그 commodity라는 상품, 우리가 이 상품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품 받은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일, 그 다음에 옥수수 이런 걸 커머더티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말로 상품이라 번역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커머더티는 뭐가 있냐? Agriculture and Forest Products, 그 다음에 Mineral Ores, 그 다음에 Precious Metal, Precious Metal. 자, 이런 것들이죠. 광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천연 자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재고죠. 이것도 재고인데, 이 재고 자산은 굉장히 뭐가 심하냐면 플럭추에이션이 되게 심할 수 있는 어떤 재고 자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재고의 그 시장 가치가 오히려 더 그 기업 가치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머천다이징 컴퍼니에서 이 재고의 시장 가치 상승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오일 가격의 상승하고 요거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commodity like product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회계 처리를 하냐? 그냥 net realizable value로 리포트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CM 안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 그냥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예외사항입니다. 이 문단 예외사항이니까 원칙과 예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net realizable value 그 인벤토리 그 valuing을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지금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인벤토리 밸류에이션은 감액하는 거잖아요. net realizable value가 코스트보다 작으면 감액하잖아요. 그럴 때 FS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write down 됐을 때 첫 번째 네모 박스 볼게요. 첫 번째 네모 박스는 자, 인벤토리는 current asset의 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current랑 total asset이 감소한다. written down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감소한다고요? 여기 있는 인벤토리가 감소하니까 자, 인벤토리가 감소하게 되면 요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financial ratio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 current ratio 어때요? current ratio 하락하죠. current ratio 하락하고요. 자, 여러분 quick ratio 어때요? quick ratio가 뭐였습니까? quick asset이었죠. quick asset 나누기 여기 current liability였습니다. 퀵 에셋에 영향이 있어요? 없죠. 퀵 에셋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퀵 에셋에 영향이 없고 커런트 라이빌리티 영향 없죠. 그래서 퀵 에셋 레이쇼는 일반적으로 일정하다라는 게 거기에 두 번째 네모 박스인데 거기에 보시면 커런트 레이쇼는 decrease. 그런데 퀵 레이쇼는 is unaffected. 그런데 자, 여러분 진짜 일정할까요? 진짜 일정할까? 세금. 자,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COGS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COGS가 증가하게 되면은 세전이익이 감소하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내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내면은 캐시가 늘어나죠. 캐시가 늘어나면 퀵 에셋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달라지는데 여기에 두 번째 네모 박스는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텍스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 두 번째 네모 박스니까요. 일반적으로는 뭐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세금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캐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그것들을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하죠. 이게 문제에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면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세금이 있으면 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면서 그냥 유두리 있게 잘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게 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원하는 뉘앙스 그거를 잘 캐치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벤토리 턴오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크리즈 한다고요. COGS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감소하니까 증가해요. 자, 거기에 decrease days inventory on hand and the cash conversion cycle 감소한다. 이게 뭐지? 자, cash conversion cycle.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cash conversion cycle과 관련된 설명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영업활동에서 처음에 뭘 하냐면 멀천다이징 컴퍼니 삽니다. 구매합니다. 구매할 때 외상 구매를 할게요. 외상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상 구매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발생하죠. 어카운트 페이어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외상 구매하게 되면 인벤토리 증가하고 어카운트 페이어블 증가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외상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외상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어카운트 페이어블이 감소하면서 캐시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인벤토리는 아직 있죠? 그 인벤토리를 팝니다. 팔 때 외상 판매를 할게요. 외상 판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 인벤토리가 감소를 하면서 여기 retained earning이 감소를 하지만 뭐가 발생하냐면 외상 판매니까 accounts receivable이 증가하면서 retained earning이 증가하는 이러한 두 가지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그쵸? 세일즈를 하게 되니까.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잘 팔았다. 마진 얹어가지고 잘 팔았다. 그러면 retained earning은 순액으로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반적으로 순액으로 증가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외상 판매된 거 있죠? 외상대금을 회수합니다. 외상대금을 회수하게 되면 여기 accounts receivabl이 감소하면서 캐시가 늘어나죠. 자, 요 기간이요. 구매를 한 후부터 그 다음에 그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요 기간을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오퍼레이팅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턴오버 레이쇼 배웠었죠? 자, accounts receivable turnover ratio가 예를 들어서 10회예요. 그러면 1회 회전할 때 며칠이 걸리냐? 그거를 accounts receivabl과 관련된 days sales outstanding days sales outstanding 그래서 요건 뭐냐면 한 번 회전할 때 며칠 걸리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 번 회전할 때 며칠 걸리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average collection period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회수 기간. 매출 채권이 증가한 다음에 나중에 회수할 때. 자, 요거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딜까요? 요거 days sales outstanding 줄여서 DSO라고 하거든요. 얼마, 어딜까요? 1, 2, 3? 3번이죠? 3번이죠? 외상 판매하게 되면 어카운트 리시버블 증가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리시버블이 감소할 때, 그러면은 요 기간이, 요 3번 기간이 바로 여기 있는 1회 회전할 때 걸리는 기간이죠. 기간. 됐죠? 3번. 자, 그 다음에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는 days 인벤토리 혹은 days COGS 혹은 days 뭐 sales라고 하는데 어쨌든 DI 해서 DIO 인벤토리 days inventory outstanding 해가지고 인벤토리가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요 1, 2, 3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1번 플러스 2번입니다. 그쵸? 1번 플러스 2번이죠. 얘가 요 용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것만 가운데 것만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어카운트 페이어블 있거든요. 어카운트 페이어블과 관련된 턴오버 레이쇼를 우리가 회전 기간을 하게 되면 days payable outstanding 해서 DPO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거는 어디예요? DPO는 어카운트 페이블이 증가했다가 없어지는 1번이죠. 됐죠? 요거는 3번, 요거는 1번 플러스 2번, 요거는 1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사이클은 뭐랑 더하면 될까요? 얘랑 더하면 오퍼레이팅 사이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고 했죠. 저기 캐시 컨버전 사이클. 캐시 컨버전 사이클은 뭐냐면 바로 현금 부족 기간입니다. 자, 현금 부족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외상 구매할 때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자, 언제 돈 필요합니까? 이제 외상 대금을 지급할 때 돈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언제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운영 자금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여기는 외상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수될 때까지 그때 기업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간이 바로 캐시 컨버전 사이클입니다.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에요. 그럼 캐시 컨버전 사이클은 어떻게 계산하냐? Days Sales Outstanding에서 그 다음에 Days Inventory Outstanding 더한 다음에 즉 오퍼레이팅 사이클에서 뭘 빼요? Days Payable Outstanding DPO를 빼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그게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캐시 컨버전 사이클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니까 지금 163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LOS 25H. 자, 거기에 세 번째 네모 박스 읽어볼게요. 자, 인벤토리 턴오버가 증가하게 되면은 Days Inventory on Hand, Days Inventory Outstanding 이게 감소하죠. 턴오버 레이쇼가 증가하게 되면은 회전 기간은 감소하고 회전율이 감소하면 회전 기간은 증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COGS, 인벤토리 턴오버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Days Inventory on Hand가 감소했으니까 캐시 컨버전 사이클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요게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캐시 컨버전 사이클도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캐시 컨버전 사이클은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DSO 플러스 DIO 마이너스 DPO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얘가 감소하면은 전체적인 캐시 컨버전 사이클도 감소할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 회계 처리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계 처리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만 그 재무 비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계 처리를 배운 거고요. 먼저 IFRS, USK 회계 처리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을 우리가 배운 다음에 거기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네모 박스. 토탈 에셋이 감소하죠. 토탈 에셋이 감소하면은 토탈 에셋 턴오버가 증가한다. 자, 턴오버가 우리 여러 가지 턴오버를 배웠는데 에셋 턴오버 레이쇼는 요거는 그냥 세일즈를 에버리지 토탈 에셋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턴오버 레이쇼라는 거는요. 그냥 여기 있는 IS 금액을 관련돼 있는 여기 뭡니까? 여기 있는 자산 또는 부채, 에셋 또는 라이빌리티로 나눠주면 돼요. 세일즈 영향 없죠. 그쵸? 이렇게 written down 돼도 세일즈에는 영향 없어요. COGS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세일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에버리지 에셋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했죠. 감소하니까 전체적으로 에셋 턴오버 레이쇼는 증가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나중에 되게 빨라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쿼티 어떻게 돼요? 에쿼티 요게 에쿼티잖아요. 에쿼티 감소하죠. 자, 에쿼티 감소하니까 거기에 increasing debt to equity ratio. debt to equity ratio는 뭐였습니까? debt to equity ratio는 debt을 에쿼티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debt을 에쿼티로 나눈 값인데 debt은 상관없잖아요. written down 됐을 때 상관없고 에쿼티가 감소를 하니 여기 있는 debt to equity ratio도
증가를 한다. 그게 5번째 네모 박스고요. 6번째 네모 박스. COGS가 증가하잖아요. COGS가 증가하니까 그로스 마진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스 마진은 당연히 COGS가 증가하니까 그로스 마진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로스 마진이 뭐였습니까?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우리가 마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세일즈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세일즈 분의 그로스 프로핏인데 이 그로스 프로핏은 세일즈에서 뭘 차감한 겁니까? COGS를 차감한 거죠. 그러면 COGS가 증가를 한다. 그러면 그로스 프로핏은 감소를 한다. 그래서 마진도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마진도 감소하고 넷 마진도 감소하고 다 감소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요게 조금 애매한데요. 거기에 우리 ROE 배웠죠. ROE. ROE는 어떻게 될까 보는 겁니다. Return on Equity. ROE는 여기에 Net Profit. 그러니까 Net Income이었죠. Net Income.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equity입니다. 자, 세금이 없다고 볼게요. Net Income 어떻게 돼요? 리튼 다운 하면 감소하죠. equity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둘 다 감소하죠. 그러면 ROE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거냐? 자, 보세요. 숫자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300분의 100이에요. 이 상황에서 동일한 숫자를 제가 감소시켜 볼게요. 50 감소시킬게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250분의 50이 됩니다. 얘는 얼마냐면 5분의 1이에요. 얘는 3분의 1이에요. 0.333에서 0.2로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자, 만약에 여기가 100분의 300 이 상태에서 50을 똑같이 감소시키겠습니다. 똑같이 50을 감소시키면 얘는 50분의 250이 됩니다. 얘는 3이고요. 얘는 5예요. 어떻게 됐어요? 증가하죠. 그래서 동일한 숫자가 부모 분자에 증감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기존에 있는 요 숫자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를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돼요.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장에서 숫자를 그냥 넣어보면 돼요. 넣어봐가지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암기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더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냥 숫자 넣어봐가지고 그냥 뭐 대충 숫자 넣은 다음에 감소하네, 증가하네 해가지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ROE도 마찬가지죠. ROA가 뭐였습니까? Return on Asset인데 Asset 분의 Net Income이니까 이것도 똑같이 둘 다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금액이 감소를 했을 때, 부모 분자에 감소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린 거예요. 그래서 as a result, ROA and ROE are decreased 된 겁니다. 부모 분자가 둘 다 감소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도 실수하니까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이제 슬 감이 오시나요? 일단 회계 처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 처리에 대한 재무 비율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재무 비율을 암기하셔야겠죠. 재무 비율을 암기 못하면 문제 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인사이트, 회전율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러한 것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CFA 자격증을 따고 실질적으로 재무 분석을 할 때 어디까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마지막까지 알아야겠죠. 근데 시험 문제는 어디까지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바로 재무 비율 변하는 것까지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재무 비율을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만 정리하시면은 1차 시험, 레벨 1 시험 합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건데, 근데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푼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일정 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되는 거니까, 획득하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164페이지에 넘기시면요, 각 챕터마다 뭐가 있냐면, 거기 보시면 디스클로주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디스클로주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풋노트에다가 입력하는 거를 우리가 디스클로주얼 합니다. 풋노트가 뭡니까? 거기는 본문에 없는, 본문에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을 내가 밑에다가 좀 더 자세하게 기재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디스클로주얼 사항은요 진짜 많거든요. 인벤토리 디스클로주얼 사항, 그 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하에서의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 그 다음에 나중에 롱 리브드 에셋, 그 다음에 인컴 텍스 디스클로저, 그 다음에 롱텀 라이빌리티, 그러면 디스클로저 사항을 다 암기를 해가지고 한 문제 나오는데 그거를 맞추면 행복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응?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다 암기를 하는 거는 조금 불가능하고, 제가 찍어준 것만, 그러면은 거기서 암기를 하신 다음에, 찍어주기에 나오면은 땡큐고, 만약에 찍어주기에 안 나오면은 그냥 저를 욕하고 그냥 합격하면 돼요. 떨어지고. 이거 하나 틀린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여러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디스클로저 이거 한 문제 나오는데, 많게는 두 문제 나오는데, 이거 백날 암기해가지고, 맞추면 좋겠지만,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다른 것들이나 잘 맞춰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뭘 풋노트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냐, 인식을 해야 되냐? 코스트 플로우 메소드. 당연하죠. 라이프로 썼는지, 파이프로 썼는지, 에버리지를 썼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모 박스는 이거는 그냥 제가 뭐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우리 회사의 형태 중에 멀천다이징 컴퍼니랑 매뉴팩처링 컴퍼니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매뉴팩처링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 인벤토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천다이징 컴퍼니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 사서 파는 거거든요. 단순한 구조거든요. 단순한 구조인데 이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뭐가 있냐면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내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뭘 사냐면 raw materials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산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철판을 만드는 철강 회사다. 그러면은 raw material이 뭐예요? 철광석이 있죠. 그러면 철광석이 raw material이 있을 거예요. 창고에. 그것도 재고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철판을 만듭니다. 여기 공정이 있죠. 공정이. 아변, 냉연, 열연 이런 공정을 통해 가지고 철판을 만들 겁니다. 그럼 철판을 만드는 이 과정 중에서 12월 31일 딱 시점을 끊었을 때 완제품이 되지 않고 공정 중인 제품이 있겠죠. 그쵸? 그것도 인벤토리겠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work in process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work in process. work in process라고 불러요. 그래서 WIP 그렇게 부르고 이제 공정을 지나가지고 된 완제품 있죠. 완제품. 그 완제품을 finished goods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멀천다이징 컴퍼니는 그냥 인벤토리가 팔기 위해서 산적해 놓은 거구나. 저기는 창고에 쌓아놓는 어떤 물건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매뉴팩처링 컴퍼니는 인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raw material, work in process, finished goods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할 때는 요거 세 개 합쳐가지고 인벤토리 공시를 하고요. 그러면 요 내용은 어디 있냐? 풋노트에 있는 거예요.
이 인벤토리 그 본문에다가 100이라고 돼 있는데 이 100이 로우 머티리얼 얼마, 워킹 프로세스 얼마, 피니시드 그 얼마, 그거는 어디 있다고요? 거기 풋노트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체크해 드릴게. 거기 5번째 amount of inventory written down. 감액한 거 당연히 공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pledged as collateral. 이게 뭐냐면 담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벤토리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다. 그러면 이 담보 잡은 것도 당연히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담보는 항상 공시 내용이에요. 담보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inventory changes 있죠. inventory changes. 이게 뭐냐면 인벤토리 방법 있죠. 밸류에이션 메소드라든지 우리 그 코스트 플로우 메소드 있죠. 이게 변경됐을 때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당연히 디스클로저 사항입니다. 변경된 것도. 그래서 인벤토리 체인지스는 별도의 이 큰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얘도 디스클로저 사항이다. 자, 이게 코스트 플로우 메소드가 지금 5 for life 뭐 있었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life에서 5로 바뀌었을 때 제가 앞에 것까지 싹 다 뜯어 고쳐가지고 시장에다가 공시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마치 5였던 것처럼 시장에 다시 재무제표를 작성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소구법인데 retrospective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retrospective method. 그냥 예전 재무제표도 싹 다 고친다. 근데 예전 재무제표 싹 다 고치는데 사실은 싹 다 고칠 때 과거에 뭐 100년 된 기업이면은 뭐 저기 뭐 100년 전에 그 재무제표를 싹 다 고치면은 이게 좀 효율성이 없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한데 묶어가지고 전년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전전년도 재무제표 요거까지 고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꿨을 시점에 우리가 공시하는 이 재무제표에 전년도 전전년도 요거를 바꾸는데 대신에 바꿀 때 이 retained earning 쪽을 좀 더 집중해 가지고 좀 바꾸거든요. 자, 그의 내용이 거기 보시면 자, 세 번째 줄에 the cumulative effect on the change 변경된 거에 대한 누적적인 효과를 어디다가 retained earning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US계 IFRS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데 요거 예외사항이 있는데 이거 예외사항까지 뭐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있으니 좀 얘기를 드릴게요. exception인데요. Life4로 갈 경우에 그러면 USGAAP에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Life4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prospectiv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prospective method. 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과거의 재무제표는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만 잘하자. 앞으로만 변경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펙티브예요. 리트로스펙티브는 과거 것까지 싹 다 변경하는 거고 프로스펙티브는 앞으로 것만 변경하는 거예요. 좀 더 공시하는 입장에서는 심플하죠. 프로스펙티브가. 이게 예외사항이다. 라이프로 갈 경우에 US계 같은 경우에 라이프로 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n this case, the change is applied prospective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진적으로 적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전진적으로. 됐죠?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LOS 25J인데요. CFA 입장에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LOS J 같은 경우에는 잘 나중에
읽어보시면, CFA 된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글이에요. 근데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은 회계 처리 나오고, 그 다음에 FS 레이쇼 변화 나오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이게 지금 거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응용을.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merchandising firm하고 manufacturing firm하고 인벤토리 구성이 다르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아까 배웠죠? 다르다는 내용이니까 merchandising firm, 그 다음에 manufacturing firm. manufacturing firm은 맨 마지막 줄 보니까 뭘로 구분이 된다? raw materials, work in process, and finished good. 이걸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거기 165페이지에 우리는 이러한 그 변화들 있죠. 그 멀천다이징 컴퍼니 말고 매니팩처링 컴퍼니의 이 재고의 구성의 비중이 변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퓨처 레비뉴나 어닝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CFA 입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인벤토리가 100인데 로우 머티리얼스가 한 80, 요게 80, 그 다음에 피니시드가 굿이 20인 경우, 그러니까 로우 머티리얼이 엄청 많은 거고요. 피니시 굿이 20밖에 없어요. 이러면 어떤 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안고 있냐, 이 회사가. 뭘까요? 이거 로우 머티리얼이 되게 많아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 회사는?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future earnings나 revenue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로우 머티리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뭘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정답은 아닌데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향후에 굉장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가 미리 로우 머티리얼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향후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의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뭐 이 공장이 고장 나가지고 이게 워크인 프로세스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거기 써져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 좋은 시그널일까요? 안 좋은 시그널일까요? 안 좋은 시그널이 일반적으로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많이 쌓아놨으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떠한 회기 처리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바로 written down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 재고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으로 읽어보면서 이해하셔도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1, 2, 3문단에 나와 있어요. For example부터 해가지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줄 보시면 Inventory Turnover Ratio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벤토리 턴오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또 해석할 수 있냐? 리튼 다운 돼가지고 이게 높아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오버 레이셔의 양면성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턴오버 레이셔의 양면성. 그 네 번째 문단이요. 됐죠? 자, 그래서 턴오버 레이쇼가 무조건 높은 게 이게 좋은 건 아니다. 자, 마지막 문단도 이 턴오버 레이쇼와 관련된 거긴 한데, 자, 이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we can look at inventory turnover. 인벤토리 턴오버랑 뭐랑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세일즈 그로스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보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거기 하이 턴오버 그런데 거기 슬로워 그로스 턴오버 레이쇼는 굉장히 높은데 인벤토리 턴오버는 굉장히 높은데 세일즈 그로스가 되게 낮아.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세일즈 그로스도 같이 높고 턴오버 레이쇼도 같이 높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턴오버 레이쇼는 굉장히 높은데 세일즈가 그로스가 낮아? 이거 재고 부실 아니야? 리튼 다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튼 다운이 된다는 것에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게 그 세일즈의 그로스 레이트 이런 것들을 보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에 있으니까 여기는 LOS 25J에 있는 슈에저 노트에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Manufacturing Company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재고 안에서 어느 비중이 더 큰지에 따라서 이 기업을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턴오버 레이쇼가 인벤토리 턴오버 레이쇼가 높냐 낮냐에 대해서 이거의 양면성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인벤토리 턴오버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냐? 아니다. 세일즈 그로스랑 같이 봐가지고 동시에 같이 상승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거기에는 LOS 25KL 있죠? 이거는 뒤에 나중에 볼 건데 이제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씩 LOS를 정리를 할 겁니다. 거기는 146페이지에 LOS 25A 있죠? 그거 마저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인벤토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자, LOS 25A 보시면 distinguish between costs included in inventories and costs recognized as expense.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일단 내가 인벤토리를 구매했을 때 그러면 인벤토리의 재고로 이렇게 인벤토리 예를 들어서 100을 샀어요. 그러면은 인벤토리 100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캐시를 100 했어요. 근데 이 인벤토리를 구매하면서 인벤토리만 사지 않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운송료도 있고 보험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대 비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벤토리는 100이지만 들어간 금액은 12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추가적인 20 있죠. 그 추가적인 20을 인벤토리 20으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는 추가적인 20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될지 요렇게 해야 될지 요렇게 해야 될지를 추가적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인벤토리 했을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의 학원비는 expense입니까? asset입니까? 요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산성이 있으면 우리가 asset으로 얘기를 하고 만약에 자산성이 없으면 그냥 비용 처리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product co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불을 했는데 이게 자산 처리되는 것을 바로 product cost. product cost. 옆에 capitalized라고 보이시죠? 이 capitalized가 자산화입니다. 자산화. 자본화, 자산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인벤토리에 넣어야 되냐? 여기에 purchase cost, less trade discounts and rebates. 자, 우리가 purchase cost가 있는데 거기에 디스카운트 된 거나 리베이트 된 거를 차감한 금액, 그거를 product cost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래 100원짜리인데 할인해가지고 내가 90원에 샀어요. 할인해가지고 90원에 샀어요. 그러면 인벤토리 100으로 기록해요? 아니면 90으로 기록해요? 90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요게.
리베이트라든지 디스카운트 된 거는 빼고 실제로 구매한 것을 인벤토리로 기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버전, 매니팩처링이라고 보이시죠? 매니팩처링 보이시죠? 컨버전 코스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인벤토리에 기록된다. 자, 요 구조에서요. 예를 들어서 매니팩처링 컴퍼니에서 내가 로우 머처리얼을 80 주고 샀어요. 철완성 80 주고 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철판을 만드는 이 공정 과정에서 어떠한 비용들이 또 투입이 되냐면 뭐 여기서 공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공장에 대한 그 보험료, 그 다음에 전기요금 그런 것들 있죠. 여러 가지 이 공정 중인 그 재고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있겠죠.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을 할 때 20만큼의 인건비가 나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인건비 20 나갔을 때 여기에 캐시 20 나가고 인건비 20 줬어요. 그 다음에 바로 비용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가 워크인 프로세스라는 거에다가 우리가 얹어가지고 얘가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얹으면서 인벤토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커진 인벤토리, 여기까지 가면은 인벤토리가 80이었던 게 인건비 넣고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 다 넣어가지고 피니시드 굿 되면 140이 될 수 있어요. 이 140이 팔리는 순간 COGS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팔리기 전까지는 죄다 여기 있는 코스트들은, 관련된 코스트들은 인벤토리에 차곡차곡 쌓으면 돼요. 그 코스트가 뭐냐면 컨버전 코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컨버전 코스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모 박스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설치비.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인벤토리 가져다 주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발생하는데 그런 제반 비용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90짜리를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운송료 있죠. 운송료. 택배비가 20 들었어요. 그러면 나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10 주고 산 거잖아요. 그 110을 재고로 인식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20을 추가적으로 그냥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아까 봤던 컨버전 코스트처럼 요거를 한꺼번에 그 재고로 인식해라 라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반대 있죠? 그 반대가 이제 프로덕트 코스트의 반대가 거기 밑에 있는 피리어드 코스트입니다. 피리어드 코스트.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 그럼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는 뭐가 있냐? 바로 거기에 abnormal waste 있죠. abnormal waste. 비정상적인 어떤 원재료, 레이버, 오버헤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거 말고 비정상적인 그런 비용들은 우리가 인벤토리에 넣기 좀 그렇다. 왜? 인벤토리에 넣는 순간 이건 자산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데 이 abnormal 같은 거는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폐기 처분 비용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인벤토리의 속성이 아니죠. 그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abnormal waste. 그 다음에 거기에 스토리지 코스트라고 있죠. 스토리지 코스트는 뭐냐면 피니시드 굿스를 다 만든 다음에 창고에 보관했을 때 보관 비용이에요. 그 보관 비용은 이 재고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 재고를 팔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로덕션, 매니팩처링 컴퍼니에서 프로덕션. 그래서 프로덕션과 관련된 비용은 다 캐피털라이즈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세일하죠. 그러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은 보통은 피리어드 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퍼체스와 관련된 비용은 인벤토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팔 때 있죠. 세일을 할 때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 예를 들어서 마케팅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창고의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Administrative Overhead,
이게 일반 관리비 같은 거거든요. 관리비. 그러니까 생산과 구매와 상관이 없잖아요. 얘는. 그런 것들은 인벤토리에 집어넣지 않고 피리오드 코스트예요. 그 다음에 셀링 코스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멀천다이징 컴퍼니는 purchase sale이에요. 그 다음 manufacturing은 production sale이에요. 그러면은 purchase, production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은 abnormal이 아닌 이상 inventory. 그 다음에 abnormal 플러스 sale과 관련된 비용은 이거는 period cost.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example 한번 볼까요? example. 자, example에서 자, capitalize가 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더해보는 거예요. 5,000개 만드는데 raw materials 15,000달러입니다. 이거 product이에요, period예요? 이건 당연히 product이죠. 일단은 그 다음에 conversion cost 이거 당연히 product. 그 다음에 freight into plant 운송료죠, 운송료. 택배비 포함한다고 했죠. 택배비 포함하고 800. 그 다음에 storage cost는요. 이거 period죠. 그 다음에 abnormal waste 당연히 period고. 그 다음에 freight out customers. 이거는 판매하면서 발생한 selling cost죠. 그러니까 freight in은 내가 재고를 매입할 때 발생한 운송료고요. 그 다음에 freight out은 고객한테 판매할 때 운송료예요. 내가 재고를 매입할 때 운송료는 재고에 포함시키고 내가 판매할 때 운송료는 그냥 바로 period cost,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구분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capitalize 된 거는 위에 3개만 더하면 되겠죠? 그 위에 3개 더해가지고 35,800달러 나오고요. 생산한 제품은 5,000개니까 개당 capitalize 된 거는 7.16이라고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LOSA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인벤토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고요. 이제 진짜 어려운 개념 배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고득점을 노리겠다. 난 수석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